짙은 어둠을 지나 동틀 무렵이 되면 꽁술의 영업은 보통 마무리가 된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나갈 채비를 하는데 밖이 어째 소란스러웠다. 큰 구급차 한 대와 그만한 경찰차 한 대, 그리고 이제 막 잠에서 깬 동네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은 바로 들것에 실려 나가는 한 여인이었다. 불현듯 그녀의 치맛자락을 보고선 누군지 단숨에 알아챌 수 있었다. 내가 아는 여자였다. 어머, 저 여자 죽은 거 아니야? 피를 저렇게 많이 흘렸는데? 사람들 얘기처럼 주변엔 피가 낭자해 있었고 누가 봐도 생존이 불가능해 보였다. 며칠 뒤 알게 된 사실은 손쓸 겨를도 없이 이미 사망한 직후였고 혈액에서 다량의 마약도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날 포함하여 주변 조사를 펼쳤지만 그들은 이미 추락에 의한 자살로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다. 하지만 난 아니었다. 보통 자살의 경우 약간의 도움닫기가 있기 마련인데 낙하 지점이 마치 밀쳐진 것 마냥 건물에 붙어 있었고 마약이 투약된 주사 바늘의 위치 역시 스스로 놓았다기엔 부자연스러웠다. 이는 자살을 위장한 타살임을 분명케 했다. 그녀를 처음 알게 된 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간혹 먼저 말을 걸어준 덕에 서로 이름도 알고 약간의 교감도 있었다. 그녀는 바로 꽁술에 종종 오던 손님이었다. 또 오셨네요. 마침 옥수수 삶던 중이었는데 좀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제가 방금 밥을 먹어서 생맥 한 잔만 주실래요? 이름은 박은진이라고 이제 갓 스물을 넘긴 여성인데 볼 때마다 옷차림이 화려했고 노출도 심했다. 또한 꼭 저렇게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서는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다 하루는 내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사장님 보시는 거 그거 뭐예요? 내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이야기였다. 과거 죽은 아내가 요리를 참 좋아했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꼭 같이 음식 장사 하자고도 했었다. 지금은 나 홀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고 이 책은 그녀가 생전 읽던 요리책 중에 하나였다. 아, 네. 이거 실버스푼이라는 책이에요. 이탈리아 요리의 바이블이기도 하죠. 어머, 사장님께선 지금도 노력하시는군요. 대단하셔라. 나도 사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 그게 뭐죠? 패션 디자이너요. 지금은 사정상 어렵지만 가끔씩 옷을 직접 만들어 입어보곤 해요. 그때 마침 전화가 걸려왔다. 아, 사장님,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여기 결제 부탁드려요. 역시나 불이 나게 달려나가는 그녀였다. 그리고 다음날 웬일로 그녀는 꽃무늬 원피스 차림으로 수수하게 온 것이었다. 사장님, 이 옷 어때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건데. 와, 이걸 직접이요? 너무 예뻐요. 지금 당장 이쪽 일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하하, 고마워요. 그러자 매장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입구엔 웬 덩치 큰 사내가 서 있었고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보아 손님처럼 보이진 않았다. 2년 또 여기 있었네? 당장 안 따라와? 아, 왜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했잖아요. 왜요? 손님 접대를 그따위로 해놓고선 왜요? 하고 부러질 듯 팔을 움켜잡고선 그녀를 끌고 나가는 것이었다. 잠자코 볼 수만은 없어 나 역시 그를 불러 세웠다. 저 잠시만요. 남의 매장에서 이 무슨 소란이신지. 뭐야? 계산 안 해서 그래? 거스름돈은 됐으다. 내일이 좀 급해서. 그러더니 대뜸 10만 원권 수표를 내미는 것이었다. 어리둥절하던 사이 어느새 그들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새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퇴근을 하던 중에 마주한 참혹한 광경. 그때 들것에 실려가는 여인의 옷이 바로 그 꽃무늬 원피스였다. 난 그 즉시 전화기를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선배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녹수야. 사람 2명만 신원 조회 가능할까? 박은진이라는 여성과 필로평이라는 남성, 이렇게 2명 부탁해. 내게 개업 선물로 앱을 만들어줬던 전 직장의 후배였다. 단순히 고객 관리용으로 만들어진 앱이었는데 거기에 다행히 박은진 양의 정보가 일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건네받았던 수표, 거기 이서된 이름이 필로평이었다. 선배가 주신 박은진 양 전화번호를 조회해보니 이 사람 국적이 한국이 아니네요. 중국인인데 아무래도 조선족 같아요. 가족도 없고요. 그리고 출장 안마 그런 일 하는 것 같은데 그 필로평이란 사람이 포주네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배 손님이었나 봐요. 대충 그런 거지. 혹시 마약 쪽 관련은 없던가? 맞아요. 그쪽도 좀 냄새가 났어요. 다크웹 통해서 활동한 흔적들이 보이네요. 오케이, 고마워. 사실 나의 전 직장은 다름 아닌 국정원이었다. 지금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일을 접게 되었지만 여전히 날 도와주는 고마운 녀석이었다. 추가로 보내준 자료는 당시 병원에 이송된 사망자 정보였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박은진 양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추가은이었다. 내 고향은 연변의 작은 마을이었다. 당시 기억은 온통 잿빛 옥수수밭이었는데 지금도 그 옥수수를 무척이나 싫어한다. 한국에 돈 벌러 간 부모님이 각자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난 버려지게 되었고 오직 할머니 손에 자라며 지겹도록 먹었던 것이 바로 옥수수였기 때문이다. 그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한국 드라마를 미친 듯이 보기 시작했던 게
낡은 TV 속의 서울은 별천지였고 배우들의 옷들은 휘황찬란했다. 그것은 비록 구멍난 옷을 밤새 기워 입는 처지일지라도 고급진 옷에 서울살이하는 꿈을 부추기기엔 충분했다. 급기야 그 옷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까지 이른 것이었다.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브로커를 찾아갔다. 그들은 한국에서 의상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빌려준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날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 여권, 신분증, 그리고 내 꿈까지도. 그렇게 지게 된 수천만 원의 빚은 밤마다 낯선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아도 도무지 줄어들지가 않았다. 그런 중에 만나게 된 것이 같은 숙소에 배정된 가은이 언니였다. 안녕? 난 추가원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니? 몇 달 전 사무실에서 이상한 약봉투를 주며 손님에게 같이 팔아보라고 제의가 들어왔었다. 난 그런 무서운 짓 못한다고 고사했지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에 가은이 언니는 덥석 허락했던 모양이었다. 돈은 좀 밝히지만 내게는 한없이 따뜻한 언니였다. 하지만 그 돈을 밝힌다는 게 화근이었다. 은진아 뭐해? 집에 가만히 쉬고 있던 찰나에 마침 언니가 돌아왔다. 그러곤 벽에 걸려있던 원피스를 보더니 말했다. 어머 이 옷 결국 완성했구나. 나 한번 입어봐도 돼? 그럼 언니, 마음에 들면 언니 가져도 좋아. 아 정말? 고마워. 어때 나 잘 어울려? 그래도 고생했는데 공짜로 받을 순 없다며 굴쑥 5만 원권 한 장을 건네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언니는 내 첫 번째 고객이 되었다. 좋아하는 언니 모습에 나 역시 흡족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나저나 너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다 얼마짜린지 몰라. 언니가 가방 하나를 열자 약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무실 창고에 있던 걸 몰래 가져온 모양이었다. 분명 큰일 날 것이라는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 운전해주는 오빠와도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오빠가 곧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 너도 같이 도망가자. 아니야, 이건 너무 위험해. 들키기 전에 얼른 제자리 갖다 놓자 언니. 그런 중 언니는 전화를 받더니 가방을 짊어진 채 밖으로 나가버렸다. 하지만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나기 무섭게 다시 올라가는 것이었다. 소리가 좀 잠잠해졌을 때 슬그머니 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옥상에 다다랐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보였는데 아까 말한 오빠는 이미 피범벅이 되도록 두들겨 맞은 상태였고 언니도 그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빌고 있었다. 그리고 앞에는 필로평 사장이 서 있었다. 이런 파연망덕한 년놈들을 봤나? 기껏 거두어 먹여줬더니 뒤통수를 쳐. 하고 언니에게 뺨을 수차례 때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언니는 쿵 하고 넘어진 곳에 머리를 찍고선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사장은 언니의 호흡부터 확인하였다. 그러곤 대뜸 오빠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오빠가 손을 부들거리며 꺼낸 것은 주사바늘이었고 그 바늘 끝을 언니 팔뚝에 냅다 꽂는 것이었다. 곧 언니를 들쳐업더니 옥상 밖으로 던져버렸다. 노평 사장은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입막음을 위한 용도로 쓰려는 모양이었다. 여기까지 보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 갑자기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옥상 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다. 노평 사장과 그 즉시 눈이 마주쳤고 난 전신이 마비된 듯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추가은이란 여성 역시 가족들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고아였다. 경찰은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짓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은진 양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요 며칠간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역시 신변의 안전을 낙관할 수는 없었다. 필로평, 파라다이스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둑어둑 노을이 거쳐질 시간, 그들이 주로 활동할 즈음 사무실 문을 열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원은 가운데 필로평이라는 자를 포함하여 창가 쪽에 2명, 입구 쪽에 2명, 총 5명이었다. 준비해온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은진이라는 친구, 여기서 일하죠. 그 친구를 좀 사고 싶은데 이게 내가 가진 전부요. 박은진? 아, 그 지난번 술집 사장이 시로구만. 그새 그년이랑 정분이 났어 그래? 보기보다 열정이 있네 이 양반.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지만 그들은 이자조차 안 된다며 나를 쫓아내려 했다. 안타깝지만 나는 싸움을 잘 못하오. 내가 배운 것은 싸움이 아니라서. 뭐라는 거야 이 영감탱이가. 하며 한 남자가 나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고개를 틀어 주먹을 가뿐히 피한 뒤 머리채를 잡고서 180도 돌려주니 우두둑 소리와 함께 그대로 고꾸라졌다. 그러자 다른 한 남자는 나리선 칼을 꺼내어 내 목을 그으려 뻗는 것이었다. 한 발 뒷걸음친 뒤 칼을 냉큼 빼사 반대로 그의 목을 그어 주었다. 이어서 그 옆에 나머지 둘에게도 똑같이 해주니 이제 좀 조용해졌다. 그리고 필로평 앞에 다가섰다. 나는 죽이는 것밖에 할 줄 모르고 피 터지도록 그것만 배웠어서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중국으로 다시 팔아넘겼고 지금쯤 밀항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당장 그 브로커에게 전화를 넣으라 하니 순순히 응해주었다. 하지만 그 브로커가 순순하지는 않았다. 이미 끝난 거래는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현업에 있을 때에는 별명이 미친 개였소.
한번 타겟이 된 자는 결코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식 표현으로 그 대상은 반드시 제거되었소. 당신도 그걸 원할까요? 꺼져, 병신아. 전화는 그 즉시 뚜뚜뚜 소리와 함께 먹통이 되었다. 이어서 노평을 더 추궁해보니 연변에 있는 도박장 형제루가 그들의 요충지이고 그 이상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혹시 추가 은은 당신이 죽인 건가? 맞습니다. 어르신. 그럼 박은진은 그걸 본 목격자라 중국에 팔아넘긴 거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그렇습니다. 나 역시 그 후환에 된통 당한 적이 있기에 크게 나무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조용히 쓰던 칼을 모간 깊숙이 넣어 주었다. 역시나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이어서 전화 한 통을 걸었다. 마찬가지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신욱이 형님, 제 물건들 특송 좀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연변입니다. 녹수의 말로는 고아들이 연변 쪽으로 넘어간 경우 보통 이틀 안에 인간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후에 다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일단은 신욱 형님부터 급히 만났다. 자네가 요청한 것들은 모두 안전가옥에 모셔놓았네. 이건 주소고 이건 여권일세. 어쩐 일로 가는지는 굳이 안 묻겠네. 옳은 일일 테지. 고아입니다. 자국으로 다시 팔려갔습니다. 거참 딱한 일이구만. 건투를 빔세. 우린 굳이 많은 얘기가 필요치 않았다. 예전 모습 그대로 형님도 나도 오직 신념에서만 움직일 뿐이었다. 곧장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잠시지만 눈을 붙였다. 또 없을 시간일 테니. 연변의 공기는 예상대로 뿌옇고 매캐했다. 언제 칠했을지 모를 건물 페인트는 듬성듬성 벗겨져 있었고 창틀은 하나같이 녹슬어 있었다. 그 사이 저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다가왔고 얼른 손을 흔들어 불러 세웠다. 쥐아이단루 지하로. 도착한 곳은 80년대에나 지었을 법한 붉은 벽돌의 소련식 아파트였다. 퀴퀴한 내음의 복도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니 구석에 허름한 옷장 하나가 보였다. 그 옷장 바닥에는 내 애장품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권총 하나를 짚고 슬라이드를 두어 번 당겨보니 확실했다. 허리춤에 끼워넣고선 소음기 하나, 탄창 하나를 더 챙긴 채 건물 밖을 나섰다. 금세 하늘빛이 어둑해진 것을 보니 도박장 불빛은 분명 환하게 켜져 있을 시간이었다. 곧 도착한 형제루는 온통 담배 연기로 자욱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칩을 바꾸고선 가만히 내 차례를 기다렸다. 그러자 누군가 내게 손짓을 했다. 저기 빈자리에 앉으라는 신호였다. 앉은 지 채 얼마 되지 않아 내리 5판을 치고 나니 가지고 있던 칩들이 순식간에 동이나 버렸다. 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내 여럿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고 차례대로 제압해버리자 누가 봐도 두목쯤 되는 녀석이 나타나 내 얼굴을 후려치는 것이었다. 난 쓰러지지 않으려 그를 감싸 안았으나 이번엔 복부를 얻어맞고서 결국 고꾸라지게 되었다. 곧 그들은 날 밖으로 내던지며 침을 한 사발 뱉어 대는 것이었다. 对不起,请原谅我这一次吧. 피투성이가 된 난 터벅터벅 그 자리를 서둘러 피해야만 했다. 그리고 난 준비해둔 렌트카에 올라타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사실 이 모든 건 그 두목쯤 되어 보이는 녀석의 말을 엿듣기 위해서였다. 녹수가 준 초소형 도청기를 그의 옷에 집어넣기 위해 몸을 밀착시킬 상황이 필요했던 것이다. 처음엔 날 욕하다가 자기네들 시덥잖은 소리들을 또 한참 해대었다. 그러다가 결국 듣게 되었다. 오늘 그들의 밀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서둘러 시동을 걸고 엑셀에 발을 올렸다. 그들이 말한 훈춘의 한 부둣가를 들어서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불 켜진 컨테이너가 하나 보였다. 주위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다수 서성이고 있었다. 곧 얼굴에 피를 대충 닦고서는 차에서 내렸다. 그러자 한 남성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你是谁?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기록 안 남기고 보낼 사람이 좀 있어서요. 그러자 컨테이너에 있는 사람과 몇 마디 나누더니 내게 들어가라는 손짓을 보냈다. 안에는 3명이서 마작을 두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내게 조선말로 말을 걸어왔다. 여긴 어째 알고 온 거요? 형제루에서 소개받아왔습니다. 비용은 최대한 쳐드릴게요. 좀 급합니다. 아래 위로 날 훑어보더니 우선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위험도에 따른 비용 차이와 부차적인 설명들이 있었다. 하지만 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내가 중국말이 시원찮아서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오? 군, 샤비. 그러자 서로 껄껄대기 시작했고 한참을 그렇게 웃고 나서야 겨우 대답했다. 꺼져, 병신이란 뜻이요.
역시나 목소리가 틀림없었다. 틀렸소. 병신이 아니라 미친 개라 하지 않았소. 그리고 오늘 당신들이 그 미친 개의 타겟이 올시다. 그러자 상대는 잠시 놀라는가 싶더니 곧 테이블 밑에 칼을 꺼내들고 나를 향해 휘둘기 시작했다. 나는 권총을 꺼내들어 칼을 쥐고 있던 그의 손목을 잘라내었고 나머지 둘도 머리에 한 방씩 박아주었다. 곧 총소리에 놀라 컨테이너 문을 여는 남성부터 시작해 나머지들을 모두 제거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금 의자를 끌고 와 그자 앞에 앉으며 말했다. 이미 끝난 거래는 번복이 없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고통에 신음하던 그가 격양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들은 이제 곧 경매가 시작될 거다. 넌 어차피 못 찾는다. 그 말을 듣는 즉시 다리에 한 방 더 박아주었다. 그러자 중국말과 조선말이 뒤섞인 욕설들을 연신 내뱉고 있었다. 반대쪽 다리에도 한 방 더 박아주니 그제서야 고분고분 장소를 일러주는 것이었다. 당신의 신념은 오직 돈만 된다면 사람도 팔아먹는가 보구려. 나도 오직 신념으로 당신을 덜 고통스럽게 해주리다. 머리에 마저 두 방을 더 박아주고 차에 냉큼 올라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곳은 연해주의 외딴 시골 옥수수 밭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은 공간, 지평선까지 펼쳐진 광활한 옥수수 밭은 이미 수확이 끝났는지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어느새 해는 떠올랐지만 바람은 뼈를 애는 듯이 차가웠고 흔들리는 옥수수 줄기들이 내는 소리는 그들의 한이 서린 비명처럼 을씨년스러웠다. 그 사이를 조금 더 가로질렀을 때 비로소 검붉은 폐공장들이 보였다. 이곳이 바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이미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즐비한 걸로 봐선 구매자들도 상당히 모여있는 듯했다. 건물 입구에 소총을 메고 있는 경비들도 곳곳에 보였다. 보폭은 넓이 돼 발과 지면과의 거리는 가깝게 하여 신속하고 조용하게 그들 사이로 침투했다. 그러곤 한 명의 목을 비틀어 구석으로 옮겨온 뒤 그의 옷가지와 장비들로 환복하였다. 살펴본즉 이들의 보안실은 지하에 있었고 복장 덕분에 의심 없이 진입할 수 있었다. В чем дело? 소음기가 꽂힌 권총으로 그들 모두를 제거한 뒤 CCTV 모니터에 USB를 꽂고서 녹수에게 연락했다. 연결했어. 은진양이 어디 있는지 찾아줄 수 있겠어? 그러자 녹수는 카메라에 찍히는 얼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네 선배, 지금 비동 18구역에 얼굴이 일치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른 경비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난 그를 향해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곧바로 한참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런 중 옆에 차단기 박스가 보였고 그곳으로 총구를 돌려 모든 전등을 소등시켰다. 밀항선에 끌려갈 때부터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갇혀 있던지라 탁 트인 하늘과 공기가 너무 목말랐다. 오늘은 또 새벽같이 깨워서 옮겨지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 팔려가는구나 싶었다. 차창 밖으로는 그 지겹던 옥수수밭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차에서 곧 내리자마자 우리들의 옷은 모조리 벗겨졌다. 화장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와중에 우릴 씻긴답시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대는 것이었다. 모두 같은 색의 낡은 운동복이 다시 입혀졌고 이어서 주사까지 맞추는 통에 정신마저 혼미해져 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전등들이 모두 꺼져버렸고 주변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약기운에 서서히 잠이 들어버렸고 누군가 날 깨우는 소리만이 흐린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은진씨 정신 차려요. 눈을 떴을 땐 따스한 햇살이 내 눈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웬 낡은 아파트 안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고 손에는 여권과 비행기표 그리고 돈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대체 누구였을까? 날 여기까지 데려와 준 게. 곧장 나는 서울로 다시 날아왔고 가진 돈으로 살 집도 구했다. 알아보니 동대문에 옷을 제작하는 공방이 있었는데 곧 거기 디자인실에 취업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막내인지라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하지만 나에게 이만한 행운은 두 번 다시 없을 일이었다. 최근엔 국적까지 취득하여 어엿한 한국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잠시 잊고 있던 것이 있었다. 꽁술, 그 생맥 한 잔이 너무 그리웠다. 그리고 사장님도. 한동안 나도 병원 신세를 좀 져야 했다. 오랜만에 움직였더니 몸이 예전 같진 않았지만 분명히 기억은 하고 있었다. 마지막 일처리는 어떻게 했냐고? 당연히 후환 없이 깨끗하게 제거하였다. 내가 이토록 그 후환이란 것에 집착하는 것은 과거의 아내가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이다. 휴게소에 잠시 잠든 아내를 두고 커피를 사러 간 사이 차량이 폭발해버리는 통에 손쓸 겨를이 없었다. 곧바로 날 보복한 자를 찾아가 모두 응징하였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오랜 방황 끝에 문득 기억난 것은 아내와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었다. 생전 아내가 보던 요리책들을 보며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려고 한다. 그런 중에 오늘은 실버 스푼에 있던 옥수수 구이가 눈에 들어왔다. 이전에 삶는 것과 달리 오일을 발라 굽는 것이었다. 때마침 매장 문이 열렸고 입구 쪽을 바라보니 은진 양이 서 있었다. 수수한 차림의 그녀였다. 와, 은진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마침 옥수수 굽고 있던 중인데 좀 드릴까요? 네, 사장님. 저도 하나 주세요. 이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그 말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네? 다른 사람이 이미 납골당에 옮겼다고요? 거기가 어디죠? 가은이 언니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구청에 전화했을 때였다. 그들이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 가은이 언니의 사진과 유골함, 그리고 옆에 작은 조화가 있었다. 나는 5만 원권 한 장을 접어 같이 넣어주었다. 언니 잘 있었어? 내 첫 번째 고객. 나도 조의금으로 5만 원 두고 가. 언젠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서로 간직하기로 해.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조화에 꽂힌 문구에 시선이 꽂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촌 공술. 네 선배님, 추가은 시신은 잘 처리했습니다. 조화라도 하나 둘까요? 그래, 편할 대로. 설마 은진 씨 정신 차려요. 네, 안녕히 가세요. 손님이 나가고 테이블을 치우려는데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두고 간 것이었다. 맥주도 한 모금 겨우 마신 걸 보니 보나마나 국장님의 메시지였다. 오랜만이야 미친 게. 자네 아직 안 죽었구만. 그래. 그 뒷수습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관계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마카오에 좀 다녀와야겠어. 오후 7시 반 비행기야. 시간을 보니 고작 2시간밖에 남질 않았다. 얼른 테이프를 소각하고 나갈 채비부터 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땐 붉은 노을이 짙게 끼어 있었다. 곧 벌어질 붉은 핏빛 전쟁을 예고하는 것처럼